오늘 강의할 것은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와 반일투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이제 2차 봉기의 반일투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긴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전 척유양 운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교조 신원 운동 시기의 반일투쟁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쭉 개괄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농민군의 일본 인식,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굉장히 이제 반일적인 이런 게 이제 강했고, 그다음에 2차 봉기는 말 그대로 반일투쟁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항거한 그런 어떤 투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의병전쟁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야말로 가장 규모 면에서나 이렇게 이제 거기 실질적으로 희생된 농민군들의 숫자 이런 거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대규모의 반일 의병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성격도 분명히 이제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그 의병들, 그걸 포함하더라도 반일 무력 항쟁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교조 신원운동 시기부터 반일 투쟁이 사실상 시도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차 봉기 시기에 일본군들의 어떤 침략 행위에 대해서 농민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저항을 했는가, 이 부분도 이제 간단히 살피고요. 그러다 이제 2차 봉기 시기에 와서 일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어떻게 이제 변해갔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한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 사상,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동쪽의 학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학에 대한 반대 이런 얘기를 가져요. 이런 뜻을 이제 가진다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서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었고, 그다음에 또 서양 세력들의 침략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으로도 들리고, 바로 또 중국에서도 몇 차례 아편정전 이후에 그 북경 함락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이 점점 고조되던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위기 의식이 가져오는 적대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게 되면은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얘기가 동학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순망지탄이라는 것은 이제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거죠.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가 실이다라는 것이죠. 순망치한. 그래서 여기서 순망치한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이 멸망하게 되면은 조선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또 그에 따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동학경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침략에 대한 위기감, 그래서 보국안문의 계책, 이런 것들을 어디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잘 반영이 된 것이 동학경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위기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학과 서양에 대해서 비교적 냉정한 인식을 보여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실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군사력이나 무기가 도성입덕, 도가, 서양의 나름대로의 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덕이라는 것이 세워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양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념,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한 문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이에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위기의식을 가지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망한 서양적이라는 것이 이제 용담유사 가운데 권학가라는 데 나오는데 이게 가장 심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양에 대해서 요망한 서양적. 좀 이따 이거는 일본에 대한 인식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들은 뭔가 하면 서양이 오히려 우리보다 뛰어난 점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동학 사상을 창도한 수훈 최저우 선생이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런 점이 바로 정통적인 유교 지식인과 큰 차이가 있다. 유교 지식인은 서양 문명을 오랑캐 문명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는데 이 동학 교조 최재우는 서양도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의 문명이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보다 뛰어난 점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냉정하게 서양이라는 실체를 파악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적대감이 동학 경전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안심가라는 용담유사가 여러 개의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심가라는 게 일본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개 같은 외적놈입니다. 개 같은 외적놈이라는 표현이 세 군데 나와요. 세 번이나 개 같은 외적놈이 전세 임진 왔다 가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는 그 기억이 이미 300년 전의 기억이지만은 그게 이때까지 전승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임진왜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기억이 오랫동안 전승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개 같은 외적놈을 하늘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멸하고서 하룻밤에 외적놈들을 다 물리치고 싶다라는 그 적대감에 강한 적대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요망한 서양적이라는 구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강렬한 적대감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강한 경멸감과 동시에 적개심이 표출이 되고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청에 대한 인식은 좀 양면적인 인식, 착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보단의 맹사하고 칸의 원수 갚아보세. 그러니까 이 대보단이라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조선과 명나라가 굉장히 관계가 좋고 사실 조공책봉 관계예요. 명나라를 상국으로 조선이 묘소했어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의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조선의 지식인 관료 국왕부터 그래 했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건 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청나라 오랑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입장, 주자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주족 오랑캐인 거예요.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만주족 오랑캐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의식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중화 문명에 대한 일종의 선호랄까요? 이런 것들이 최재우 역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유교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이론적 세계관의 일단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청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하를 진멸하니 역시 아까 얘기했던 순망지탄 혹은 순망지환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경 함락에 따른 청의 위기를 직접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듣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서세 동접,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 동양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몰려와 가지고 침략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중국은 그러한 서양의 침략에 맞서서 연대를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화이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중국
청나라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연대의 대상 혹은 공동 운명체라는 이런 인식, 그러니까 일종의 양면적인 그런 어떤 인식, 이것이 동학 경전에는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척외양 운동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이른바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재우가 교조 최재우가 이 처음 이제 동학을 창도하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렇게 처형이 되죠. 그렇죠? 그 이후로 동학 교도들은 그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였다 해가지고 신원, 그 억울함을 풀어주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게 이제 1892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무렵에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제 이미 여러 개항, 우리가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 외교적 사건을 겪게 되면서 대외적 위기는 점점 더 고조가 되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의 핵심에 바로 일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대감도 강화가 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민중에 대해 가고 집단적이고 본격적으로 대일 적대감이 표출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교조신원 운동, 척외양 운동이라고 하죠. 척외양 운동이라는데요. 그게 이제 1892년 10월 달에 공주에서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 삼내, 11월 달에 삼내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우선 서학에 대한 반대를 하긴 해요. 서학으로부터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동학을 서학과 같은 놈들이다. 천작 활놈들. 이게 뭐 천주학이라는 것은 그때는 요즘 얘기하면 빨갱이 같은 놈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나쁘게 비판했는데 동학도 그들과 마찬가지다. 혹은 그들의 하나의 어떤 분파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탄압과 배척을 받았는데 또 천주 교도들은 또 정작 또 동학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 서학을 반대하는 게 동학이니까 자기들을.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떤 그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동학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하는 믿는 학문이에요. 신앙하고 좀 다른데 종교하고는 동학은 어쨌든 서학과는 다른 것이고 사학한 학문이 아니라 유교, 불교, 선교, 도교죠. 도교를 합친 것이다. 그러면서 유교와는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요. 크게 봤을 때는 유교와 같고 조금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회에서 자기들이 유교와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면은 정말로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설당을 가질 수가 없죠.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다. 양면이 한편으로는 진짜로 비슷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상으로라도 대동소이하다. 유교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유교와의 공통성을 이제 강조하고 오히려 서학과는 우리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게 돼요. 당연하죠. 서학이다라는 것은 그 시기로 얘기하면 빨갱이다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오히려 유교하고 더 비슷한 거야 라고 자꾸 자기들이 서학과는 다르다, 유교와는 비슷하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 상인들의 상행위에 따른 폐해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추, 이게 이제 일본 놈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또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외추의 해독은 다시 외진에서 날뛰고 외구의 이제 포구 같은 데서 그게 상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서 그들이 날뛰고 일본 상인들, 외놈들의 상인들은 각 항구를 통해서 무역하는, 무천일인데 무역하는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나라 안의 전곡, 돈과 곡식은 탕갈되어서 다 바닥이 나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공주 집회, 삼내 집회를 통해서
동학교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는 서학을 유입한다라는 이런 점에서 반대를 해요. 서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학문으로서 정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동학 자체도 서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니까 서양은 또 직접적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침탈을 한다든가 정치적인 침탈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침략 행위는 거의 없어요. 그 이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들에 의한 구체적인 침략행위, 경제적, 정치적 침략행위는 거의 없었어요.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학, 천주교라는 종교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래 경제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다르죠. 서양과 일본에 대한 반대 내용. 그리고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도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정치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해요. 이게 그 이전에 아까 봤던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모군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직 일반 백성들에까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의 어떤 일본의 침략 행위를 느낄 만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침탈이었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 무역을 할 때 이렇게 형성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세금, 그 다음에 산림이나 천택에서 나는 이득을 모두 외국 오랑캐들에게 돌아가니 역시 우리가 주먹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바이다. 이제 우리라는 것이 동학교도들의 그 집회에 모인. 그러니까 이들은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겠다라고 모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척외 척양인 거예요. 일본과 서양 오랑캐들의 다양한 침략 행위, 학문을 통한 그러니까 종교를 통한 침략, 경제적 침략 이게 중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들이 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온갖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무역 이런 걸 통해 하는 이익이 다 오랑캐들한테 돌아가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혁명 단계가 되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척외양 구호가 전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직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공주 집회와 삼례 집회 1892년에 있었던 그 집회만 해도 그러다가 1892년 12월 달에 조과해통이라는 이 상소문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달에도 복합 상소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40명의 대표들이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 어떤 일들인데 역시 이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외세의 침략과 서양 오랑캐에 대한 어떤 반대 요구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보여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있지만은 척외양 구호가 전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런 무역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에 서학의 어떤 그런 유포에 따른 어떤 그런 문명적인 어떤 문화적인 위기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죠. 교리가 유교와 유사하다는 점 등 교리 설명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것이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유교하고 비슷하다. 우리를 배척하자마자 우리는 오히려 유교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어떤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관 어리들이 침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동학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탐관 어들이 와가지고 온갖 것을 뺏어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교조의 신원 요구 다 통하는 겁니다. 교조가 어떻게 됩니까? 사교, 사악한 종교를 하는 괴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학이 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신원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사실은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걸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교의 자유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한다. 그다음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척양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공주 집회, 삼례 집회만 해도 서학에 대한 반대, 일본 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어떤 폐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척외양이라는 구호를 공식적으로 내걸지는 않았는데 이 93년 1월 달 이 무렵에 전라도에서부터 제2차 삼례 집회라는 것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이 전라감사에게 의송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호소문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명의가 동학창의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조신원운동, 그 앞에 있었던 교조신원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있었던 여기 있던 복합상소 이때와 달리 종교적 요구는 완전히 사라져요. 교조신원 해달라. 우리 단합하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오로지 척외양. 전면에 내거는 것이 교조신원, 종교적 포교의 자유를 달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이렇게 척외 척양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이 척외 척양을 통해서 보고갑니다. 이 보라는 것은 지킬 보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도울 본데 국가를 위기에 빠진 국가를 돕고 안민이죠.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 그 다음에 또 외와 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지가 처음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게 그 이전에 교조신원운동 단계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요. 외의를 초멸하게, 초멸이라는 것은 다 잡아서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게 한다라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의지죠. 위에서 창의했다. 그다음에 소파행, 파괴하고 쓸어버린다라는 게 외와 양을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온날의 의료와 자기들을 의료라고 해요. 의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뭐를? 이 오랑캐들을 물리치자라는 얘기. 굉장히 공격적인 의지가. 그 이전에는 아주 노골적인 척외 척양했던 주장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더라도 거의 안 나왔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삼례 집회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1893년 2월입니다. 94년 2월 달에 이때가 뭔가 하면은 서울에서는 복합상소가 일어날 때예요. 그때 삼례에 모인 교도들이 일반 민인들에게 통고문을 제시해요. 아주 흥미로운 통고문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서 이게 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밭 가는 사람은 밭을 갈고 글 읽는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동학 교도들에게는 우리들은 외양을 초멸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평민들에게는 관여할 바가 없으니 삼가하여 민간에서 폐단을 일으키지 말고 이를 범하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 이 1항은 뭔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항은 동학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뭔가 한판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겠다.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2차 삼례 집회 이 무렵 1800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미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런 민중운동을 일으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들이 동학 지도부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봉주를 비롯한 지도부들에게는. 이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이 행동 강령이 이제 4개 항목에 나오는데 금수 같은 외양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병이의 도리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떳떳함을 잡는다라는 뜻인데 유교입니다. 유교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난을 다시 격지하려는 충의로운 선비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임진년, 임진왜란의 원수. 역시 어떻게 됩니까? 외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인 타겟은 외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이라는 걸. 그렇죠? 임진년의 원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93년 3월 달에 있었던 보훈 집회 때 보면은 이 최시영이 나중에 동학농민혁명이 다 끝난 다음에 체포가 되죠.
98년 3월 달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체포된 다음에 보훈 집회 당시에 5년 전이죠. 93년 3월이니까 보훈 집회가 5년 전에 집회 당시에 상황을 해고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교도들 가운데 몇 명, 10명 정도가 채 안 되었다. 자기 측근에 있는 교도라고 하지만 교도 간부들이죠. 이 척외입니다. 이 척외양이 아니고 척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배척하자라는 깃발을 세워야 하고 보훈에 모여서 반란을 시작하고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산했다. 해산했다.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보훈 집회 때도 반일 대규모 운동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었다. 서양도 외양이니까 양도 들어가지만 사실상 일본이었고 중국에 대한 반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해요. 중국은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론적인 세계관의 영향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양보다는 대일 적대감이 구체적이고 강했는데요. 보훈 집회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외적은 역시 외입니다. 외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렬하게 해와 달을 함께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다. 외적, 일본은. 이런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짐승 같은 무리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또한 차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척외양의 얘기는 이제 척외양을 하는 이유는 화이론적인 유교에 입각한 해론적인 어떤 세계관과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런 영향 세계가 있지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화이론적인 주자학자들의 명분론에 입각하면은 경제적인 침탈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막 문화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오랑캐들의 학문, 서학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척사운동이라는 거 그렇죠? 척사운동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침탈과 관련한 문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외와 양이 국왕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함께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화이론적인 명분, 척사론자들의 척외양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이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이론에 입각한 배배주의, 외국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척외양 운동을 이때 막 강하게 제기를 하고 마치 반란이 일어날 듯이 막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양인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종사를 위협할 정도의 구체적인 침략 행위나 여기에 준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해도 일본 놈 나빠, 서양 놈 나빠 하지만은 자기들 주변에서 구체적인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이럴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침략 행위가 잘 안 일어났어요. 특히 시골에는. 서울에서는 이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척외양 방문이 붙어가지고 너희들 물러가라. 언제까지 물러나지만은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붙지만은 사실상 농민들의 일상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척외양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가 사발통문이라고 이 1893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1893년 초고. 근데 이 93년 말이 되면은 척외양 구호는 사라져요. 척외양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2차 기폭, 동학 농민군들의 2차 봉기, 반일투쟁 그때까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척외양 구호는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만 표현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침략행위에 준한 사건이 없을 때 척외양하자라는 구호는 많은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고 뭔가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 위협을 준다든가 생존에 어떤 그런 곤란함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백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은 뭔가 하면은 탐관 오리들의 수탈이에요. 외놈, 양놈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척외양이라는 것은 쑥 들어가고 탐관 오리들에 대한 수탈에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 내부적인 부정부패, 사회적인 병폐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전면에 내걸리게 된다. 그게 동학 농민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차 봉기 그리고 이제 집강수 시기까지 이제 반일투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게 일어난다.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동학 농민운동, 뭐 동학 농민전쟁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반봉건 반외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전혀 없진 않아요. 반일 내지는 반외세와 관련된 게 그렇지만은 아까 했던 사발 통문 봉기 개혁 이후에 일관됩니다. 척외양 관련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또 특히 어떻게 됩니까? 동학 우리가 이제 농민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학 교도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농민군의 전체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동학 교도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1차 봉기에 보면은 동학 사상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와요. 동학과 관련된 얘기가 막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것도 특이합니다. 외국에서 이런 종교 같은 걸 사상적 배경으로 한 저런 어떤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적인 요구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타났다. 이건 뭐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척외양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제기돼요. 1차 봉기에는 척외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봉기에 핵심적으로 내거는 어떤 그런 슬로건, 구호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인민, 백성들과 동학교도에 대한 침학의 반대. 반수탈이에요. 반탐학이고.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포 직후의 4대 명이라는 거, 일종의 이제 4가지 행동 지침 같은 거예요.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거는데 그 4개가 이런 거예요. 불살인, 불살물.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살인을 하지 말고 물건을 죽이지 마라. 물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민중운동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놓쳐왔죠. 그동안에. 살인을 하지 마라라는 거 좀 이따도 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일어난 이게 있나 없나 이게 내가 안 가져왔나 없어 이게 외국의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이 시기에 중세 말기 근대 이행기 이 무렵에 일어난 대규모 반란 또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요. 죽여라라고 지시를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종교 교파의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교파의 교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토마스 민처 같은 거 독일 농민적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집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믿는 다 기독교지만은 그 안에서 분파가 많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을 해요.
어린애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노약자들도 죽이고 괴롭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 태평천국이 일어났을 때 태평천국의 최고 지도자가 1851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최고 지도자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에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동농민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걸 내거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 황제 이하 요만하고 표현해요. 청나라 관리와 청나라 군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거는 다른 나라의 반란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상대방, 자기들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식인까지예요. 식인. 체포되었거나 이런 자기들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먹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적대감, 거기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이 그리 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태평천국이라는 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배상제골, 배상제교라는 건 배라는 건 숭배한다 할 때 배입니다. 상제는 옥황상제할 때 상제,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는 이런 어떤 종교를 창시를 해요. 홍수전이. 그래서 이제 그게 최고 지도자인 천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얼마나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성, 그러니까 인명에 대해 가지고 추호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하게 지상세계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칼을 받아요. 칼 이름이 참마도예요. 마귀들을 참수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조리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태평천국이 이 한때는 중국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특히 옛날에 이제 모태동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할 때는 그때 이제 완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던 나라서니까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기도 많았던 그 주제가 바로 하나가 태평천국 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했대요.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태평천국이.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태평천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쭉 땅에 처박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국 정부가 계급투쟁보다는 현대화라고 하는데 마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우리를 얘기한 근대화 이것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돼요? 태평천국은 오히려 근대를 방해한 것처럼 미신을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고 오고 참마들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반면에 과거에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시절에는 굉장히 나쁜 놈들 또 나쁜 사상, 나쁜 행동으로 비판을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표적인 게 양무운동 같은 거예요. 우리도 들어봤던 이홍장이라든가 좌종당이라든가 하던 이런 고위 관료들 내지는 아주 최상위 엘리트들이 추구한 양무, 서양의 일들을 배우자라는 것이 양무인데 그 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개량적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반쯤 친일파 비슷한 놈들이다 라고 매판 자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의 근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간 중요한 인물들로 평가를 받아요.
이제 역사가 그게 바뀌어졌는데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지만은 또 하나 태평천국이 낮게 평가되는 평가가 급전직하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태평천국 운동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천만 내지 3천만이 죽었다고 해요. 태평천국 한 10년 조금 지나는 기간 동안에. 물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평천국군이 청나라 군대와 관리들 혹은 어떤 일반인들을 죽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오히려 더 많았죠. 청나라 군대가 혹은 청나라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양무운동을 주도한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위단 같은 걸 만들어서 단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태평천국군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은 태평천국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은 어쨌든 쌍방에 의해서 많게는 7천만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쭉 가르치는데 인류의 어떤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갔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농민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학 농민혁명이고도 우리는 이제 척외양 혹은 반외세 또 반봉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싸웠다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른 것도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아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인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침략행위, 침략을 통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것이라는 걸 같이 가르쳐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처럼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내셔널리즘, 중국 같은 데서 강조하는 중국 조장하잖아요. 애국주의를. 그게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을 죄의식 없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침략해오는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누군가를 침략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기에 수반되는 폭력이 나쁘다라는 걸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동학 농민군들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동학이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들이 작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제 지키고자 했고 그것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그 유네스코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본부가 지금 파리에 있어요. 프랑스. 거기서 이제 하는데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8월 달에 원래 9월 달에 1년이 된 기념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이것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 등등에 대해서 국제학술들을 크게 했어요. 할 때에 그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가지는 가치와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발표했는데 제가 거기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동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신청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우리를 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데는 뭔가 하면 이것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가 됐다. 다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돼요? 동학보다도 훨씬 일찍이 또 훨씬 더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정교하게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 인권 문제 등등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동학 농민 전쟁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프랑스 혁명,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 내 나왔던 인권선언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시계 인권선언 같은 거 보면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 때 나오는 권리장전 같은 것들. 그거는 훨씬 더 전에 수백 년 전의 얘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학농민혁명이 그냥 세계 이미 우리보다 더 훨씬 일찍 정교하게 했던 무수한 세계적인 사건의 아류, 에피고네라고 하는데 아류에 불과하게 돼요. 그렇게 내세우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베트남에 도이모이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지고 막 경제 발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우리도 한국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10,000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지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길을 우리보다 훨씬 늦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살인, 불살물 등 포함해가지고 동학 농민전쟁, 동학 농민군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생각과 행동에는 세계 어느 나라의 대규모 프랑스 혁명이 되었든 독일 농민전쟁이 되었든 영국의 명예혁명이 이런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양을 막 따라가고 우리도 서양이 했던 거 우리도 했다 이런 걸 자랑할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요. 특히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내가 좀 더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불살인뿐만 아니라 이 불살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불살물까지 나와요. 이 물은 뭐냐? 사실상 무생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나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불살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물건을 해치지 마라.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농민군들이 곳곳에 행진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들판을 걷고 하면은 남들이 농사 지어 놓은 어떤 그런 작물들을 짓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파괴를 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동학 사상의 이런저런 거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불살물이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삼경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물건과 하늘을 삼위일체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봐서 나는 동학 교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무교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로 봐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가 잘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삼라만상을 만든 뭔가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천이라고 하늘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자연 환경 같은 거예요.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약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즘 와가지고 그래서 생명, 기후위기,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농민군들의 생각은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 독일 농민 전쟁 등등 서양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큰 사건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동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세계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자유, 인권 추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 프랑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100년 늦게 했는데 우리보다는 많이 부족하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인류 시민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이 동학 농민군들의 생각과 행동은 인류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충과 효,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를 쌍전, 두 개 다 온전하게 하고 또 제세안민하자.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 이런 얘기. 이거는 굉장히 어떤 넓은 의미에서 있는데 왜 충효쌍전을 했느냐라는 것을 둘러싸고는 논의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충멸외이.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증청 성도, 성도를 맑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뭐냐도 둘러싸고 말이 많아요. 성도라는 것은 보통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이라는 것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동학 교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주 최제후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충멸외이 이런 강령이 제시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부분적으로만 제기되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예를 들면 구병입경 병대를 몰아서 서울에 들어가서 진멸권기 힘센 귀족들 권기라고 하죠. 그렇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을 진멸 다 없애버리자. 그런 다음에 대진 크게 진작을 한다. 크게 한번 이렇게 흔들자. 뭐를? 기강을. 그래서 입정 명분을 바로 세우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훈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훈, 교훈,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94년 4월 4일에 부안에 주둔하던 농민군이 법성포라는 거, 그 영광 지금 영광이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조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 향리들에게 통문을 보냈는데 그 통문 내용 중에 9개의 민막이 있어요. 민막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병들입니다. 그걸 민막이라고 해요. 그 중에 5항에 다른 나라 잠상들이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나라 상인들이 몰래 와서 쌀을 비싸게 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외의를 쫓아내자라는 어떤 그런 4대 명의 중에 하나의 항목. 그 다음에 4월 4일 날 농민군들이 법성포 이항에게만 통문의 잠상들, 외국 잠상들의 쌀을 못 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외세.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5월 20일은 이제 직광수 시기가 시작했는데 이 농민군들이 3월 20일 날 일어나요. 1894년 3월 20일 날 일어나서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그랬다가 5월 8일 날 해산을 해요. 정부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국에 진주를 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 전봉준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김학진이 그 당시에 전라감사였어요. 그 사람에게 장성이라는 곳이 있어, 그죠? 전라남도 장성에서 원정, 자기들의 생각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원정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보면은 역시 이런 게 나와요. 각국인 상고, 장사치들이죠. 이것이 항구에서 매매하도록 하고, 항구에서, 이 항구는 뭡니까? 개항 이후에 187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개항이란 거래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항구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항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항구가 인천, 부산, 원산, 목포 뭐 이런 데가 이제 나중에 다 개항요, 군산 이런 데가 되는데 거기에서만 개항을 해놓은 항구에서만 매매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무립 도성 설시, 도성에 들어와서 설시, 시장을 개설하는 것. 서울에 와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수도에까지 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을 개설을 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한 이런 조항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폐정개혁안 27개조라고 해가지고 농민군들이 아까 얘기했지 전주에서 물러날 때 27개 조항을 정부에 건의를 해요. 이런 것들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전주 화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농민군들이 전주성에서 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때 27개조 안에도 이 얘기 들어가요. 각국인, 각국 상인들로 하여금 처하게 해라. 한국에 처하게 해라. 한국에서만 활동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 입, 도성, 설관시, 이 뭐 설관이라는 건 설시입니다. 도성에 서울에 들어가서 장사 못하게 해라. 이 얘기가 폐정개혁안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통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조 순환동 시기에는 뭔가 좀 통상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개항장 밖에서, 항구 밖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한 그 개항장 그 밖에서 행해지는 이 밀매 행위들,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통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유생들입니다. 척사 의병들 이런 사람들. 척사 유생들은 외국 오랑캐하고 통상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죠. 그렇죠? 그런 점하고 농민군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배회주의, 모든 것을 너희들하고는 하기 싫어.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이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될 것을 우려해서 전주 화약을 믿고 철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집강소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이 일본을 비롯해 외세에 대한 반대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 당시에 어떤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생활과 자기가 생존을 해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가장 큰 어떤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관리들의 수탈이에요. 수탈.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관리들의 수탈. 그래서 외세에 대한 건 없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청일 군대에 대한 외세에 대한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이제 강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죠. 양력으로 7월, 음력으로 6월 23일, 양력으로 7월 21일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강제 점령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청일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농민군들의 일본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봉주는 당장의 반일 투쟁은 자제를 시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적어도 농민군들은 청나라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될 때는 세계 각국 열강들도 기본적으로는 청나라 이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풍도해전, 성환전투, 그 다음에 8월 달에 약 한 2달, 일어난 지 한 2달 뒤에 평양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가 그냥 막 아주 작살이 나버려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힘센 나라였죠. 전 세계를 걸쳐서 이제 러시아와 영국이 아주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남하를 부동항을 얻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거문도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내려오려고 하고, 영국은 못 내려오게 막고, 그래서 이제 크림 전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국이 동아시아 정책,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동아시아 전략 이런 것들을 펼치는데 이 러시아를 막고 자기들이 이제 이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손을 잡았던 파트너가 중국이었어요. 청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도 청나라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장에 박살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본국에서 내려오는 보급, 군량 이런 것들이 중간에 다 지휘관들이 다 뛰어먹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먹을 게 없어요. 쫄쫄 굶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패예요, 부패. 청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도 결국 부패죠. 그렇게 한 것도. 처음에는 청나라가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아직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에서도 일단 자제를 시켜요. 자제를. 농민군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외구죠. 이거는 이제 외구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서 싸워야 하나 저 도적들이 바야흐로 청병과 전쟁 중이어서 그 예봉이 날카로운 그 몽둥이의 끝이 날카로움으로 지금 갑자기 맞서 싸웠다가는 그 화를 예측할 수 없고 종사에 나라에 미칠지도 모른다. 우리가 잘못 싸움을 시작했다가는 그 피해가 나라 전체에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니 물러나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시세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본 후에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계획을 신천한다면 만전을 기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7월 6일 날에도 전라감사 김학진이 7월 6일입니다. 이 음력입니다. 김학진이 전봉준에게 동부국난, 동부 함께 부라는 건 나아간다. 국난,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전봉준에게 해요. 그래가지고 관민상합니다. 관과 민이 서로 화합을 해서 서로 화해를 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데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국이라고 해요. 이게 어루만진다라는 뜻인데 좀 이 국면을 지금 막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농민군하고 관군이 막 싸웠잖아요.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는 평화로운 국면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패전개혁 활동도 상당히 좀 온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봉준이. 그렇게 하면서 청일전쟁의 추이를 주목합니다. 청일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걸 이제 살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주 그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근데 2차 봉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이게 일본에 대한 반대. 아까 이제 서울 침입을 하고 경복궁을 강제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에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쫓겨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까지 가갔다. 결국은 거기서도 막 패배 거듭을 해요. 황해해전에서도. 해전에서도 거듭 청나라 군대가 정말로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를 해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농민군들도 좌시할 수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좌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봉준이. 그래서 2차 봉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기포한 거, 2차 기포, 반일투쟁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전봉준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초, 진술한 거예요. 귀국이 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야밤에 왕궁을 격파하여 임금을 놀라서 움직이게 했기에 초야의 사민들이 벼슬 또 하지 않는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충군 애국입니다. 국왕에게 충성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국심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비분관계할 때 관계입니다. 비분관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료는 의병입니다.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 사람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게 명백하게 어떻게 됩니까? 반일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2차 전쟁은 일본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어떤 봉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본 병사며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 사람들이 경성에 머무는 것을 다 쫓아내려고 했느냐 하니까 이것도 측면인 것이죠. 각국 사람들은 일본이 아닌 다른 서구 열강은 통상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병사를 거느려 경성의 진영을 머무르는 연고로 우리나라의 경토를 침략하는가 의아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통상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교류만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유생들, 교류 자체를 거절하는 유생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군대를 서울로 거느리고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일본만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군대를 주둔하고 우리나라에 계속 경토를 침략하는 강토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침략하려는 의도인가 싶어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일본의 속내를 상세히 알아본 뒤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은 보국 안민의 계획을 행하고자 합니다. 보국 안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국 안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척외양 운동,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조 신원 운동, 그때의 척외양 운동과 1차 봉기 또 1차 봉기 이것과 2차 봉기의 차이는 국왕에 대한 위협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때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반대. 그렇죠? 아까 봤죠? 무역을 해가지고 이익을 다 가져간다라든가 외진, 그죠? 이 포구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우리나라 것을 다 뺏어간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척외양 운동, 척외양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교조신운동 때는. 또 1차 봉기 때도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는데 2차 봉기에는 일본의 무도한 침략행위, 경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침략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토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의료를 규합하여 접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전봉준도 한일을 위한 의병 또 창의 영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창의소라는 어떤 명칭이 이제 나타나는데 척외양 운동 때도 창의회소, 1차 봉기 때도 창의소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 척외양 운동 시기에는 의료, 창의, 유생, 1차 봉기 때는 창의소, 의소. 근데 의병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죠 여기. 그래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생층과 관료들까지도 항일 투쟁에 합류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2차 전쟁 때면은 전봉준이 어떻게 돼? 1차 전쟁 때는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양반 유생들을. 말로. 실질적으로 농민군들도 돈 많고 악덕한 양반 지주들은 공격하고 그랬는데 2차 전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하자라고 해요.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국왕도 사실상 연금이 되어 있고 경복궁을 침략해가지고 경복궁에 수비하던 조선 병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찾아가요. 거기 누가 있어요? 국왕이 있어요. 국왕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니까 유생들한테도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상쟁을 그만두고 보국 안민을 위해서 합칠 것을 실제로 전봉준은 유생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조선 사람끼리라도 돈은 다르지만은 척애와 척하는 그 뜻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동학교도고 우리는 당신들은 동학을 배척하지만 도가 다르지만은 척외 척화하는 데는 그 뜻이 그 의리가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가 도가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조선 사람끼리 우리는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함께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는 다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동학교도라는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드러내요. 이 보면은 동도 창의소, 뭐 동도 우리가 이제 동도다. 우리의 어떤 이 헤드쿼터 이 집행부 이름이 동도 창의소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내걸지만은 동학 사상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어떤 기반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럽의 많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주운동과 다른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도가 오히려 도는 다르지만 함께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생들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농민군들이 도는 다르지만 함께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대로 같이 못한다 그래요. 유생들에게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이 달라요. 유생들은 나라보다는 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생들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농민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동학교도가 아니라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경토를 침략한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보국안민하자. 민족적 대연합을 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민족이 위기에 처, 국가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도는 다르더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 농민군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전봉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국안민이다. 상보국가. 위로는 국가를 돕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도와서 국가가 튼튼하게 하게 하고 아래로는 민서는 민중입니다. 그냥 백성들 무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가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자입니다. 상보국가 하안민서라는 것을 약칭을 해서 보국안민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은데 농민군이 보인 일본 인식의 특징이라는 것을 대청 인식과 대조해 보면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다르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동학 사상을 얘기할 때. 근데 일본군의 어떤 경복궁 강점 이후에는 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들이 막 나타나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고 청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평양 전투부터 해가지고 막 일본한테 착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에요. 같이 일본이라는 아주 못된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함께 맞설 수 있는 동지다라는 거, 혹은 같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호적인 태도가 더 강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인식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침략 행위가 없던 서양과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일본도 청나라도 다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기본적으로는 조선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청나라에. 그러면은 그 청나라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어진 게 있어요. 그 조약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은 다른 나라에게도 통보를 해주고 다른 나라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조약이 있어서 일본과 청나라가 같이 들어오는데 청에 대한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른데, 이 청나라는 원군, 도와주는 군대, 천병, 하늘이 내린 군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인 게 아니라 황제의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복궁 강점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된다 그랬죠. 조선 병사들은 일본과 협조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탈출을 한다. 이제 군대가 실질적으로 조선 군대를 그냥 일본군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우리는 일본 군대, 일본 지휘관의 지시를 받기 싫다 해서 막 탈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났고, 그래서 원수인 일본군과 합세하여 원군인 우리를 돌아주러 온 청나라 군대에 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도와주러 온 군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질수록 청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곳곳에서 농민군과 청나라 군대의 연합이 일어난다. 청나라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산 앞바다의 풍도라는 데서 이제 해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패배를 당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일본 군대가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몰래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대포를 쏴가지고 일본 그 청나라 병사들을 싣고 있는 배를, 그게 이제 왜곡 상선인데, 일본은 항상 그래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러일 전쟁 때도 그랬어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먼저 막 총 쏴가지고 막 초전 이렇게 막 코피를 터져놓고 한참 있다가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이제 성환 전투라고 해요. 직산. 성환, 지금 이제 성환이 지금 어디죠? 평택 그쪽이죠. 거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져요. 육전에서. 해전에서는 풍도해전을 먼저 졌고, 육지에서 전투를 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청나라 군대가 패잔병이 되어서 이렇게 도주를 해요. 도주를 해가지고 이 우회로로 바로 서울을 통해서 가면은 또 일본 군들이 방해를 하니까 숨어가지고 이렇게 우회를 해서 평양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농민군들하고 연대를 하는 사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전봉준 부대에도 일본 청나라 패잔병이 오니까 받아들여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 수밖에 없겠죠. 일본 상인은 공격을 하고 청나라들은 상행위를 계속했다. 그것도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합쳐서, 그러니까 조선 상인이 합쳐가지고 일본 상인을 폭행하고 이런 사례들도 나타났다. 청군과 연대를 한 배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사실은 삼국이라는 청나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명청이 교체된다. 처음에는 청나라를 만든 왕조를 건국한 것은 오랑캐죠.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은 주자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 오랑캐예요. 그렇죠? 한족이 중하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한족이 바보같이 헤매다가 결국은 소수의,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청나라 19세기 태평전국이 일어날 때쯤에는 중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 돼요. 그런데 만주족은, 청나라를 지배하는 만주족은 몇 명이었습니까? 500만 명이 안 됐어요. 기가 막히죠. 500만 명도 안 되는 만주족이 3, 4억이 되는 한족을 지배를 했던 거예요.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1789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유럽에서 압도적인 강국이 프랑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압도적인 인구가 많아요. 다른 것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인구가 2,600만이었어요. 영국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인구 정책을 막 쓰죠. 결국 인구 많은 놈이 짱땡이다 해가지고 인구를 많이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히틀러가 그때는 독일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인구 면에서는 독일이 가장 많죠. 8천만 명이 넘고 영국은 6천 700만, 프랑스는 한 6,500만 이런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비해 가지고 그 10배가 넘는 인구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오랑캐라고 그랬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실질적으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오히려 청나라에서 배우자, 그게 북학입니다. 실학자들 중에서 북학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박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북이라는 것은 청나라를 얘기해요. 더 이상 오랑캐로만 배척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배울 건 배우자. 그게 북학론자다. 자, 임진왜란 이후의 어떤 역사적 경험. 그때 임진왜란 때는 어쨌든 청나라는 안 했지만 중국 이후를 도와줬죠.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청, 반중을 주장했다라는 논의도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 척의 척황, 여기 보면 이런 게 우금치 전투 직후에 농민군들이 고시, 경군, 여, 영병, 이교 시민, 경군과 영병, 서울에 있는 국왕의 군대, 각 감령의 군대, 그 다음에 이교들,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은 시티즌이 아니라 보부상을 얘기합니다. 상인인데 그 중에서도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이 관군편에 붙어가지고 농민군들 그 정탐원 노릇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민족적 대연대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요. 전봉준이. 그래서 충군 우국 시즘이 있거든 곧 의리로 돌아와서 서로 상의하여 같이 함께 척에 척화하여 조선이 외국 일본 나라가 되리지 않게끔 하고 동심 합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올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척에 척화 얘기 나오죠. 척에 척화하여라는 것을 이 친중 반청도 했다 반중도 했다라는 사람은 이 척화로 중화로 이렇게 이해를 해.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척화라는 단어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척화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척화, 개화를 반대한다. 아니면은 적어도 이 화, 척화파가 있죠. 옛날에 이 오랑캐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의미에서 척화로 받아들이지 이걸 중화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은 오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더군다나 우금치 전투 같이 농민군들이 막 이렇게 이제 큰 패배를 당한 다음에 굳이 거기에 중국에 대해 청나라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는 내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이전에도 계속 청나라 군대하고는 청나라도 지금 뭐 작살이 나가지고 지금 일본군한테 막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차 유학자하고 1차 의병들하고 이제 국제 질서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상만 하는 것은 허용을 했는데 화이론적인 어떤 세계관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적시하기 때문에 통상 자체를 거부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배타적인 배회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학자들은 화이론적인 어떤 세계관, 화와입니다. 화, 중화. 우리는 소중화예요. 중화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소중화. 그 문명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중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그 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는 진짜 중화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인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위국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위도에 더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라는 빼앗기더라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돈은 한번 망가지면은 금수의 땅이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산당의 나라가 되느니 우리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교라는 것은 그만한 일종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였던 거예요. 유교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이 되어서 우리가 빨갱이들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의 지배를 좀 받더라도 공산당이 되기는 싫다라는 게 예를 들어 특히 반공주의가 한참 횡행을 할 때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하고도 비슷하다. 이때는 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는 뺏겨도 돼요.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일이 이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 훈련이 된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내가 이들을 옹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위도를 하니까 이놈 나쁜 놈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봉준은 이거 다른 거예요.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생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라도 편해?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국가인 거예요. 국가. 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유생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림들 중에는 이렇게 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뭡니까? 도는 같이 않더라도 같이 이 나라를 지키자. 민족적 대연합을 추구한 것이 바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의 지도에 다르죠. 그런 것이고요. 이 농민전쟁의 새로운 역사상을 생각한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민족운동, 항일투쟁을 벌인 민족운동의 성격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동학농민전쟁 혹은 동학농민혁명이다. 용어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혁명이든 전쟁이든 뭐 농민전쟁이든. 그래서 이 일본군의 행위를 침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농민군들이 일본에 맞서가지고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싸웠다라는 거. 그랬는데 이 2차 봉기, 일본의 침략 행위에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도 편할 수 있을까? 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생민들의 삶은 그 다음이 되어요. 이렇게 대외적 위기가 강해지면 국가주의라는 것. 국가주의라는 것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의 헌법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왜? 국가가 살아야 되니까. 위기에 처해가지고 전쟁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유,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은 제약을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상계엄령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어떤 입법 취지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다. 민유방본인 거예요. 민유방본.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백성들이라는 존재가 국가에 앞서죠. 그렇죠.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위축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봉기라는 일본의 침략,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주의가 훨씬 강해진다. 그래서 이 농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해서게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볼 때도
그냥 막 일본군하고 싸웠으니까 막 훌륭하다 막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과정이 어떤 다른 어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하기 위해 항일투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일이다.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여기도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우리의 어떤 선조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를 향한 폭력과 침략 행위는 나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힘이 세지면은 일본을 다시 침략해가지고 일본을 우리 식민지로 만들 거예요. 그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만큼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식민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돼.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최근 1인당 소득면에서 일본을 추월했어요. 이런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글로벌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한 차원의 기후 위기부터 불평등, 부정부패까지가 지금 완전히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기후 위기는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쉽게. 지금 나날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글로벌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인 연대를. 근데 그 연대를 위해 가지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에 대해 가지고 식민지배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미안하다 그래고 이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길래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배상 내지 보상할 게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화해를 해야 연대가 가능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간 체제라는 것은 적대와 혐오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인류 공멸의 길밖에 없다. 인류 공생에 이런 어떤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밑태구라는 데가 베를린의 밑태라는 것은 중금의 중앙이라는 소리예요. 미들. 밑태구에 이제 소녀상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일본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반대한 논리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 문제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셔널리즘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녀상 설치를 지지해 주던 독일 시민들이 베를린 시민들이 냉담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 소녀상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인권에 대한 유린,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파괴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지지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한국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문제다. 일본은 끊임없이 이걸 내셔널리즘의 문제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보편성이 세계사적인 또 현재적인 보편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반일 문제도 접근돼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반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일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힘이 센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K-팝 힘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유럽에 있는 그 한국어 하는 교수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날 기회가 있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한 어떤 연대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당했으나 이제는 세계 강국이 되어 있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당에 섰으나 지금은 선진국이 된 우리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을 받아야죠. 동학이 그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렇게 창도된 여러 어떤 민족 종교들, 정상교, 그다음에 지금 원불교도 사실은 관련이 되죠. 그 또 뭐죠? 아까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동학이라든가 그 정상교는 제가 뭐냐면 동학이 환단고개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어떤 것도 경전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게 없고 그 뒤에 최재우라든가 해울 최생일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고 저는 이제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옛날에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 해방이 된 다음에도 전쟁을 서로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자긍심,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걸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인류의 뿌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 위안을 삼는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정말로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게 많아요. 반도체부터 경제적으로도 그런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BTS라든가 블랙핑크든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화, 드라마, 이 K-팝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인데 그런 과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 했으면은 지금은 이런 어떤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죠. 홍익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주의이기도 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생각은 홍익인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 세계 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지금 와가지고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죠.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혹은 저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이 우리는 뭐 1000년 전부터 뭐 2000년부터 이미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지 그걸 아이고 너희들 위대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한국도 이게 세계 보편적인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역사도 얘기하고 우리의 어떤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미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